제15 보병여단은 적의 우회 저지부대를 섬멸하여 동축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죠. 제1사단의 포병여단들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포격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됩니다. GOP와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모조리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라는 구령과 함께 K9 자주포에서 포탄이 연이어 발사되었고 포탄들은 하늘을 가르며 개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지역은 북한 GOP와 군사시설들이 밀집된 곳으로 포병대의 집중 포격은 개성방어선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개성입니다. 개성은 이미 포연과 화염에 휩싸여 파괴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불길은 하늘까지 치솟고 있었죠. 파주에서도 맨눈으로 확인될 정도였으니까요. K9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계속해서 날아들어 도시 곳곳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포탄 한 발 한 발에서 작은 포탄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이중 목적탄이라고 불리는 고폭탄을 발사했습니다. 수십 발의 강력한 소형 폭탄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한 번에 초토할 수 있죠. 한 발만 떨어져도 반경 50m 안에 목표물을 모두 날려버리곤 합니다. 미리 확인해둔 북한군의 군사시설도 초토화가 되었고요. 북한의 GOP와 밀집된 군사시설들은 집중 포격을 맞아 단단했던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짙은 연기는 마치 태양을 가리는 거대한 장막처럼 개성을 암흑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공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F-15K에 장착된 각종 미사일은 휴전선 전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군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군이 먼저 선수를 쳐서 북한군의 지휘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니까 북한군이 대응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리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조직에서 상당히 큽니다. 군대라면 더더욱 크죠. 그렇게 북한군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계속 맞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개성의 상황은 생각보다 끔찍했습니다. 국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답시고 개성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포격을 날렸지만 민간인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공중에서 떨어진 파편과 불에 타들어가는 차량 잔해 그리고 폭발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뒤엉킨 철제 구조물이 널브러져 있었죠. 개성의 중심가에는 건물 벽이 가루처럼 허물어졌고 길바닥은 불타는 잔해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보이는 섬뜩한 붉은 빛과 귓가에 울려 퍼지는 포격 소리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1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병 자산을 활용하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성에서만 관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D1인 상황으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국군은 주둔지를 빠져나온 지 오래였고 각자 오피에 있는 상황이었죠. 휴전선 전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 아니 일방적인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그야말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군에 있는 다양한 포병대가 분산 배치되어 북한의 군사시설을 향해 포탄을 퍼붓고 있었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지역들은 북한의 전초기지와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각 지점에서 일제히 폭발이 일어나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서는 치열한 포격이 이어졌죠. 그리고 북한의 대응 사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권 국가처럼 포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포병을 중심으로 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중에 포병절이 따로 있을 정도로 포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주포나 곡사포를 전부 다 합쳐서 화포가 몇 대인지 파악하면 최소 1만 문에서 많게는 1만 5천 문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되는 것은 170mm 자행포와 240mm 방사포를 총칭하는 장사정포입니다. 중국이나 기타 여러 국가에서 몰래 지원을 받고 2024년 이후부터는 아예 러시아에 대놓고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포병 화력을 업그레이드 해놓았죠. 북한군은 이것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곤 했습니다. 북한은 곧장 대응 사격을 이어나갔는데요. 군이 화력을 쏟아붓고 2-3시간이 지난 뒤에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정포를 발사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도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라 그것을 수습하는 게 꽤 힘들기도 했고요. 수천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국군을 향해 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군의 정확한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둔지를 빠져나온 상태이기도 했고요. 북한군 처지에서는 국군을 공격하는 것보다 민간인을 공격하여 한국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치명적이었죠.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명중률이 안 높다고는 하나 그런데도 서울에 몇백 발만 떨어져도 혼란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예측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수도권에 각종 포탄이 떨어지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몰라서 사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화재의 위험도 발생했는데요. 주유소와 도시가스 밸브 스테이션에 북한군의 포탄이 명중하면서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땅은 충격파에 의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서울시는 황급히 서울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화재 위험을 원천 봉쇄했지만요. 그래도 북한군이 쏜 포탄에 의해 곳곳에서 비명과 신음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일대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해 벌써 사망자만 수백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대학병원에서는 포탄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계속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240mm 방사포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에도 파주, 인천, 김포와 같은 대도시에도 북한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죠. 명동 상업지구 한복판에 포탄이 터지며 건물이 붕괴하고 있었고요. 서울역 앞 도로에는 폭발로 인해 버스와 차량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황급히 재난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력을 총동원했죠.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시민 대피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울 인구만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인구가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미 일부 지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DMZ 돌파에 집중하는 동안 민간인 피해를 극대화하여 내부 혼란을 유도하려는 모습이었죠.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부는 불이 난 건물에 갇혔는데 서로를 살리겠다고 서로를 찾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한 중년 남성은 자식을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달려가다 포탄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었죠. 끔찍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눈물은 땅바닥을 적시듯 떨어지고 있었죠. 북한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군의 포병 화력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지나치게 다양한 화포를 운용 중입니다. 76mm, 85mm, 100mm 평사포부터 122mm, 130mm, 152mm, 170mm 포까지 너무 다양한 구경의 화포가 혼재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개전을 한 지 단 하루 만에 탄약 수급 체계가 엉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포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탄약 관리가 매우 엉망인 상황이었는데요. 북한군은 전방에 구축해둔 포병용 동글포대들 속 탄약고들의 상당수는 그냥 탄환벽 같은 거에만 비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습기가 가득 차서 포탄의 수명을 엄청나게 갉아먹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관리 부실로 인해서 화포를 발사할 때 포신해 있는 상태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연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외신은 속보 화면을 거의 전쟁 상황실처럼 바꾸어 한반도의 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브레이킹 뉴스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요. 아래 자막에는 한국에서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세계의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CNN, BBC, 로이터는 물론이고 전세계 방송국이 전쟁 소식을 반복 보도하며 각국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뉴스 진행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상황을 전하며 서울 인근에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야 서울을 탈출하는 사람들로 도로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도로를 통제하려고 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국군의 장비들도 제대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건물 사이로는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고 검붉은 피가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정치된 차량 행렬과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등이 서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웃고 떠들며 가볍게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서울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한편 한국에서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다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로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으로 가득했죠. 일부 국가들은 전세기와 군용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와중에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투가 발생하지도 않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곧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단체로 뛰다가 넘어지는 참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은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손에는 상황 브리핑 자료를 든 채 대응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다느니, 국군이 패배했다느니, 이런 가짜뉴스들 말이죠.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탈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까지 돌면서 SNS는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주요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한반도 전체를 확산하는 것을 넘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견해가 이어지며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한 외국인들과 체류자들의 불안을 고조시켰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국 내 외국인들은 급히 숙소를 떠나고 비행편을 확보하려 했었지만 이미 공항은 발이 묶인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공포는 진짜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군은 마침내 휴전선을 돌파하기로 하게 됩니다. 휴전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각종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한반도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스산할 수 있나 싶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인제입니다. 제12보병사단의 제51보병여단이 휴전선을 돌파하고자 했죠. 이들의 긴장된 숨소리는 DMZ에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수십 년 동안 적대와 경계를 상징하던 휴전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12보병사단은 공병대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파악해둔 지뢰지대와 장애물지대로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2014년부터 DMZ 일대에 무수한 장애물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던 도로를 폭파하기도 했고요. 폭파한 장소에 대전차 방벽 등 장벽화 작업을 했습니다. 각종 콘크리트 토목 공사와 콘크리트 방호벽, 철책 설치 등으로 공사 비용을 570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죠. 2024년에 판단하길 향후 20년 동안 1조 9천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248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방벽, 철책 복합 장애물 구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긴 방벽은 수백 미터 길이었죠. 당연하게도 국군이 원활하게 북진하려면 이 DMZ에 설치된 장애물을 모두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작부터 난관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제12보병사단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를 활용해 DMZ의 철책을 하나둘 허물며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2020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투공병 차량입니다. 지뢰 제거용으로 쓰이는 만큼 대지뢰 방어력이 우수하고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위인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는 큰 피해를 보지 않죠. 이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지뢰 제거 쟁기를 사용해 흙과 지뢰를 통째로 양쪽으로 퍼내버립니다. 이렇게 쟁기로 흙을 퍼내며 전진하면 폭 약 3.8m 정도의 길을 낼 수 있는데요.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도 설치되어 있어서 전방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발사해 자기 감응식 지뢰를 멀리서 격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클릭 운용도 가능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덕분에 조금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만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지라 곳곳에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국군이 진격하려고 하니까 북한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대응했습니다. 불을 뿜어내며 국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제51 보병여단의 병력은 구릉지와 고지를 이용해 어무를 취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12 보병사단은 아직 북한군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탄하며 포격을 통해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까지 이를 도우며 폭격했죠. 하지만 장애물과 지뢰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를 활용해 길을 만들어 진격해도 일부 지역을 넘어가 버리면 지뢰가 터져서 아군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방벽에 가로막혀서 폭발을 통해 해체를 한 뒤에 진격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병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묘사는 안 했지만 곳곳에서 소총탄과 각종 포탄이 계속 국군을 겨냥하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한군 포병의 집중 포격도 이어지고 있어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박살이 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2 보병사단은 꽤 큰 피해를 감당해내고 있었죠. 공병대대는 조금씩 전진하며 DMZ 내에 또 다른 철책과 철조망을 제거하고 있었고요. 사방에서 터지는 포상과 총성이 그들의 길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공병들은 숨을 고르며 허리를 숙여가며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방벽에 폭탄을 설치하여 방벽을 해체하는 작업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진격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이곳은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미국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북한군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총망라한 자료였죠. 이곳도 마저 타격해야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여정이 사망한 이후로 핵무기 발사 권한을 북한의 주요 고위층 7명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고위층 7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고위층 7명 중 1명만 반대하게 해도 핵무기를 절대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 7명이 누구인지도 모두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들 중 일부가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었죠. 이 고위층 7명 중 일부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7명 중 1명만 사살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반대하고 있는 인물은 북한의 민방위 부장인 오일정이었습니다. 물론 대권에는 가장 멀리 있는 인물이었지만 국군이 평양 폭격을 할 때 대다수의 고위 수뇌부가 몰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권력과 가장 멀리 있던 오일정도 이 핵무기 발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정이 격렬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핵시설을 마저 타격하고 이러한 수뇌부들도 마저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국군은 미국에서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몇 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어도 한국의 위협이 되기에 빨리 제거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를 즉각 출격시켜 길주에 있는 북한의 방공으로 향했습니다. 동해상에서 타우루스 미사일을 발사했죠. 타우루스 미사일은 3m의 타격 오차 범위, 마하 0.95의 최대 속도를 자랑합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북한 레이더망이 탐지할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도 이 타우루스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점은 타격 성능인데요. 관통, 침투의 이중탄두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6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한 뒤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능 때문에 절벽에 굴을 파서 그곳에 숨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대응할 방안으로도 타우루스 미사일이 검토되죠. 국군은 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F-15K는 곧장 타우루스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원대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여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6대를 모두 격파하는 데 성공했죠. 정보와 감시 자산 그리고 미사일 자산을 통해서 아무 피해 없이 북한군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한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죠.
한편 창원은 낮이나 밤이나 연신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에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국가 지정 방산업체 83개사 중 19%에 해당하는 16개사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 5곳의 체계 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곳곳에 포진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었죠. 문제는 24시간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해도 하루에 국군이 무기를 사용하는 양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군이 많은 미사일과 포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시경제로 전환이 되면 한국의 많은 공장들은 무기공장으로 바뀌곤 합니다. 종이공장은 군대에서 사용할 종이로 바뀌고요. 자동차 공장은 전차 공장으로,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군함을 미친듯이 생산하게 됩니다. 공작기계 하나라도 있는 공장은 총을 만들기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는 한국이 전쟁 자체를 총력전을 기준으로 잡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의 제조업 시설 거의 전부가 무기 생산에 매달렸는데도 무기 수급량이 10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때 일본이 필두로 군수품 생산을 이어나가며 한국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한국에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차관을 빌려주기도 했죠. 155mm나 10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방공무기도 있었습니다. 의료용품이나 전투식량도 있었으며 제블린이나 AT4와 같은 대전차 무기도 지원이 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죠. 운송 차량, 예비 부품도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산항으로 오고 있었죠. 한국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합의에 따라 후방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는 각종 폭격이 새소리를 찢어내며 하늘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서울은 다시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시뻘건 연기와 시커먼 먼지가 뒤섞이는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숨기며 패닉 속에 빠져들었죠. 아비규환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울음소리와 경적,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교차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빨간 경광봉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한편 제12보병사단 소속 제51보병여단은 계속해서 DMZ 내의 장애물 개척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이제 북진만 하면 됐습니다. 어떤 병사는 K2C1 소총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병사들의 손에는 긴장감이 묻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숨을 내뱉는 중대장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DMZ에 설치된 철조망과 지뢰지들을 조금씩 뚫어내며 진격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많은 훈련을 통해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겪어왔지만 실제 전장에 들어서자 그 긴장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산과 들은 이미 총탄이 그은 상처들로 가득했고 하늘에 는 끝없는 폭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방벽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51보병여단의 병사들은 하나같이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 탈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병대대장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살피는 순간 수백 대의 드론이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은 한층 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병대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폭 공격과 슈탄 공격을 이어나가며 공병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주 정밀한 공격이었습니다. 드론의 첫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공병대대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에서 떨어지는 소형폭탄들은 정확하게 한국군의 위치를 타격했으며 때로는 고열을 방출하는 소위탄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위협적인 공격에 소총으로 대응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폭발음이 산과 들을 울렸고 포연이 가득 찬 하늘은 황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자그마치 70명이 넘는 한국군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PMC는 드론을 꽤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먹히는 것을 보고 중국 PMC는 실수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PMC 대원은 한국을 욕하는 말인 빵찌라는 말을 쓰면서 다 죽이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드론들이 무수히 한국군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